오늘의 머릿말. 인간은 유한한 생을 살지만 그 유한성을 실감하며 살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매일을 보냅니다. 후회할 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건강에 좋지 않은 습관을 고수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죽음이라는 것이 내 앞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요. 그제야 우리는 삶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딩 케미스트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다혜입니다. 러시아 소설은 길다고 하죠. 물론 체호프처럼 단편으로 이름 높은 작가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러시아 소설이라고 하면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를 떠올리게 됩니다. 언젠가 일본의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인 다치바나 다카시가 독서 관련한 글에서 대학 때 도스토옙스키 시기가 있다라고 한 적이 있는데요. 전작주의를 할 각오로 몇 달이고 내내 도스토옙스키에 몰두해 보내는 시기가 있다는 뜻이었고요. 실제로 예전에는 책 좀 읽는다는 사람이면 그런 시기를 당연하다는 듯 보냈던 것 같습니다. 주인공 이름이 불리는 50가지 방법을 하나씩 적어서 계보도를 그려가며 읽는 러시아 소설 특유의 재미가 있어요. 오늘은 짧고 깊은 러시아 소설 한 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박혜진 편집자님과 처음 대화를 나눈 기회가 된 책이기도 해요. 박혜진 편집자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혜진 편집자님과 함께하는 고전덕질을 리딩 케미스트리 최애 코너로 꼽아주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거든요. 혹시 편집자님 주변에서도 고전덕질 관련해서 이야기 들으시는 때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고전덕질을 아주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듣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 회사에서도 그거 새 편 올라왔어? 들어볼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리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가까운 사람이 듣는다고 하면 맞아요. 오히려 뭔가 솔직한 얘기를 못하게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고전덕질은 들으시는 분들과 저와 그리고 다혜 작가님의 비밀로 남겨놓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약간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 같은, 사실은 세상 모두가 듣고 있지만 약간 신혼방에 모두가 귀를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굉장히 좀 미묘하며 기묘한 그런 느낌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박혜진 편집자님하고의 대화가 많은 분들께 울림이 된다고 하면 편집자님이 굉장히 그런 책이라고 하는 것을 읽어내는 데 있어서 그냥 책 이야기를 충실하게 전달하는 것만큼이나 이 책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책을 읽는 방법이라는 거죠. 내 인생으로 책을 한 권 읽어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작업인가 하는 것들을 알려주시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늘 믿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 밀리의 소설 리딩 케미스트리 고전덕질에서 사실 그냥 그런 책을 소개해도 좋다고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뭐 줄거리라던가 이런 부분을 생략하고 너의 생각을 얘기해도 좋다 이렇게 판을 깔아주시니까 사실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책을 소개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듣는 그 청취자 분들을 딱 가정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분들에게 어떤 정보를 드려야 될까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냥 너의 얘기를 해봐라 라고 말하는 게 되게 소중한 자리이기도 하고 흔치 않아서 저도 막 이렇게 얘기를 주절주절 하게 되고 항상 이 녹음을 하고 집에 돌아가는 그 지하철 안에서 마음이 복잡해요. 마음이 복잡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이선 프롬 녹음하고 제가 이제 집에 갔더니 이제 여동생이 놀러와 있었어요. 그래서 여동생이랑 여동생 애기랑 저희 애기랑 데리고 밤에 무슨 아울렛 같은 데를 가서 막 이렇게 정신없이 애를 놀아주고 있는데 갑자기 여동생이 저를 툭 치더니 무슨 생각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니까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보이잖아요. 네, 뭔가 제가 이 콘텐츠 끝나고 나면 근데 내가
무슨 말 했지? 이거를 복귀하게 되더라고. 왜냐하면 대본에 없는 말을 너무 많이 했어. 준비해가는 워딩이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뭔가 적절했나? 이 생각을 항상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냥 더 이상 듣지도 않고 뭐 그냥 딱 그 순간에 그 말을 했다. 거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네. 네, 이런 다시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 네. 많이 부탁드리고요. 고전덕질 에피소드에 남겨주신 댓글을 몇 개 함께 읽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먼저 62화. 사랑은 왜 구원과 혼동되나요? 외로우니까. 이선프롬 편에 달린 댓글을 읽어보겠습니다. 팟빵에서 요우222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사랑할 때 온전히 느낄 수밖에 없었던 내 안의 결핍.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의 어떤 면들 때문에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 너무 공감이 되고 제가 막연히 느끼기도 했던 부분을 두 분의 대화를 통해 명료하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외로움도요. 유유. 괴로울 때는 배움과 사랑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부분에서도 극 공감했고요. 귀한 이야기들 감사합니다. 다시 들어야겠어요. 하트. 또 팟빵에서 고노도로소 선생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책이 정말 안 읽히는 요즘이었어요. 계속해서 밀리에서 책을 열었다 닫고 또 다른 오디오북을 듣다가 또 닫고 참 책태기가 오래간다 했어요. 이디스 워튼 책은 매번 사놓고 못 읽던 책이었는데요. 이 방송 듣고 이 책에 너무 매료되어서 중간에 멈추고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밤에 읽기 시작해서 중간에 덮지 못하고 새벽까지 읽다가 겨우 1시간 자고 일어났어요. 작가에 빠져 여름을 읽기도 했고요. 좋은 책과 작가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팟빵에서 재순의 눈썹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벌써 3번 들었어요. 나 외로워! 해서 웃으면서도 눈물이. 박혜진 편집자님 민티 애청자로서 오래 팬이었는데 리딩 케미스트리에서는 또 다른 모습을 만나게 되네요. 혜진님이 아무리 구리다고 하시고 자아천착을 말씀하셔도 혜진님의 솔직하고 따뜻한 마음이 늘 느껴져요. 자칫 제자리에서 맴돌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이다희 기자님이랑 두 분이 너무 흥미롭게 이야기를 이끄셔서 반복해서 들어도 들을 때마다 새롭네요. 리케 덕분에 행복해요. 외로워서 길게 썼어요. 너무 세상에. 정말 세상에. 새해 선물인가? 정말 그런 느낌이죠. 네. 새해 선물 받는 것 같은 정성스럽게 써주신 이 글들이 정말 큰 힘이 되기도 하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잘 들어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뭔가 방송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너무 감동받아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 대본의 이 부분을 이렇게 뜯어서 클리어 파일에 넣어서 되게 간직하고 싶다.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네. 저도 요 페이지를 집에 가져가서 다이어리에 끼워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감동. 예, 그럴 정도로 정말 하나하나 다 너무 감사한 말씀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진짜 왜 책 안 읽힐 때 있잖아요. 네. 여기서 책택이라고 써주셨지만 책 뭘 잡아도 좀 읽다가 정말 눈에 안 들어와라고 생각하게 되는 때가 있고, 이른바 현생에서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복잡한 이야기 읽기 진짜 힘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재미있게 읽은 책 이야기 듣는 게 그런 터널을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저도 다시 들으면서도 박혜진 편집자님의 나 외로워! 나 외로워! 나는 솔로 볼 때도 네. 참 이렇게 직접적이면서 정확한, 그리고 절대 우리가 일상적으로 입 밖에 내서 하지 않는 말인데 이런 거를 저렇게 큰 소리로 구의 말로 쓰게 만드는 것도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을 편집자님이 딱 짚어주셔서 그때도 녹음하면서도 너무 좋았는데 다시 들어도 너무 좋았다. 사실 저도 그거를 흉내 내본 게 그 자리에서 처음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거기서 한번 흉내를 내니까 용기가 생겨서 제가 실생활에서 자주 흉내를 내게 되죠. 용기를 주셨어요. 네. 좋은 이야기네요. 네.
다음은 53화. 내가 진짜 이 말까진 어느 가족이나 싸울 때 레파토리 하나쯤은 있잖아요. 밤으로의 긴 여러 편에 달린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콧노래를 부르는 크로아상 55083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듣다가 엄청 울었어요. 모르겠어요. 저희 집도 그런 아픔 속에서 서로에게 다 연극을 하고 있는지. 읽어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마치 상처를 들여다보듯 자세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플 팟캐스트에서 한 청초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아껴 듣고 싶어서 아끼다 오늘 밤으로의 긴 여러 편 듣고 기대했던 것보다 좋아 감상을 남깁니다. 항상 차분히 시작해서 절정에 다다르면 속사포같이 말을 하시지만 전달력과 호소력을 놓지 않는 혜진 편집자님 덕분에 문학이 오늘 한층 더 재밌어집니다. 지적인 두 분의 대화에 제가 덩달아 똑똑해지는 기분이지만 그건 착각이라는 걸 알기에 오늘도 책을 열심히 읽어보려 합니다. 콘텐츠 제작해주신 제작진분들, 이다혜 기자님, 박혜진 편집자님, 온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유튜브에서 베르사체 759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악, 왔다, 유유. 소리 벗고 바지 질러. 이 팟캐스트가 얼마나 저에게 큰 위안을 주는지 표현할 언어가 없다는 게 너무 슬퍼요. 네, 진짜, 이성 프롬 편에 이어서 밤으로의 긴 여러 편도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댓글도 길게 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회차들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진짜 이 가족 이야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밖에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할 일이 많지가 않잖아요. 예, 그리고 가족들끼리만 가끔씩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과거의 뭔가의 일들에 대해서 사실 그때 그랬지 같은 맞아요. 이야기들을 정말 생각보다 너무 긴 시간이 지난 후에야 할 수 있게 되고 그걸 다 알고 있는 가족들하고만 조금씩 나눌 수 있는 정도일 때가 많은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쓴 자전적인 그런 희곡을 통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는 작품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저희가 그 콘텐츠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작품이 그 처음에 그 헌사가 나오는 부분부터 얼마나 자기가 이 말을 하기가 어려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조심스럽고 농도 짙은 그 감정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 작가가 너무 진심으로 얘기하니까 나도 이 정도의 진심은 가지고 읽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책이에요. 항상 이 맞아요. 작품은. 그래서 유진 언니는 사실 자기 한평생을 가지고 그 책 쓴 거거든요. 근데 읽을 때는 집중해서 몇 시간이면 읽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금방 쓱 읽어버리기가 너무 미안하다라는 감정이 드는 그런 독서 경험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애플 팟캐스트에서 클래식 초보자님이 남겨주신 댓글도 있는데요. 두 분 방송 너무 재밌게 듣고 있어요. 밀리의 서재에 민음사 고전이 들어왔군요. 이제 알고 구독했어요. 저는 고전 소설은 정말 좋은데 왠지 현대문학은 깊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잘 안 읽게 되더라고요. 두 분께서 현대문학을 읽는 이유로 저를 설득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좀 더 균형감 있는 독서 습관을 기르고 싶어요. 부탁드려요. 혹시 편집자님께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현대 문학을 읽을 때 되게 어떤 동시대적인 감각이 좋아서 읽거든요. 지금 딱 떠오른 거는 그 사랑의 이해라는 소설 있잖아요. 드라마화 되기도 한. 그 책 처음 봤을 때 이렇게 저희 민음사에서 나온 책들을 다 한 권씩 증정을 해주세요. 근데 이제 보통 증정책을 받으면 읽어야지 하고서는 꽂아놓고 못 읽는 경우가 많은데 잠깐 앞에를 봐야지 하고서는 열었다가 끝까지 회사에서 다 읽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페이지 터닝이 되는 그 이유가 근데 정말 이 사람 어디서 본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이런 감정 느꼈던 것 같다라는 것들이 그 한국 사회를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끼리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들 맞아요. 있잖아요. 그게 어떤 은행에서 근무하는 세 남녀, 네 남녀 사이에 일어나는 사랑 이야기인데 내가 이런 사람들 본 것 같아. 나도 이런 걸 느껴본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아주 살아있는 묘사들이 또 이렇게 현대 문학을 읽을 때만 느낄 수 있는 재미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전 소설이 막 크고 묵직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게 보편성을 획득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시대도 분명히 책이 많이 나왔을 텐데 그렇죠. 시간을 거슬러서 또 그리고 해외에서 출간된 작품인데 그 장소를 뛰어넘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으면서 어떤 보편적인 이야기, 보편적인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라면 이렇게 현대문학을 읽는 이유는 정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사람들이 쓰는 언어, 그 언어로 하는 대화들 이런 것들을 읽는 재미가 있어서 아마 완전히 다른 재미로 또 이렇게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취향 존중입니다. 그냥 고전 문학만 읽으셔도 되지만 현대 문학에는 그런 재미가 저는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작가님 어떠세요? 저도 비슷한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김혜란 작가님 네. 소설들 읽을 때 특히 단편집들 읽을 때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데 나랑 작가랑 같이 성장하고 나이 드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동시대 작가의 초기작부터 최근작까지 뭐 짧게는 뭐 3-4년, 길게는 막 10년, 20년 이런 시간 동안 이렇게 읽다 보면은 나도 변했는데 작가도 변했고 우리가 같은 어떤 면에서는 뭔가 같은 속도로 혹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 네. 거예요. 그때 느껴지는 그 너무나 감사한 감정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너무 바쁘게 사니까 뭔가를 보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빨리 그 생각을 잊어버려야 다음 네. 장면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누군가는 그 장면을 붙잡고 놓지 않고 생각을 계속해서 그 사람들의 그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이 주는 안도감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진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현대 문학들만이 줄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편성이라고 하는 거 1000년 전에도 우리는 이렇게 살았고 우리는 2000년 전에도 이런 고민을 했고 사랑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자아에 대해서 옛날에 하던 이야기를 우리는 여전하게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무슨 아고라에서 사람들의 뭐 이런 어울림에 대해서 네. 이야기했다면 지금은 스마트폰 없이 얘기할 수가 없단 그쵸. 말이에요. 이게 영화도 비슷한데 이를테면 10대 문화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한 80년대 90년대 영화들을 보면은 이 10대 청소년들이 오프라인의 공간 어딘가에서 친구 집. 예. 거기서 뭘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어떤 경우에는 무슨 야한 영화를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스케이트보드를 탈 수도 있는 것이고. 롤러장. 네, 롤러장. 그렇죠. 그래서 오프라인의 어떤 장소, 물리적인 장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낄 수 있는가 낄 수 없는가를 가지고 이 주인공이 처한 상황 같은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죠. 지금 2020년대에 만들어지는 영화에서 10대가 주인공 그러면 거의 항상 핸드폰 화면들이 나오는 맞아요. 경우들이 많아요. 그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지금 친구들 사이에서 이 주인공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느낌인지 이런 것들을 전달하기에 충분한 거죠.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얘기는 똑같아도 표현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것이 예전 것은 예전 것대로 지금 것은 지금 것대로 저는 너무너무 가치 있고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현대문학도 굉장히 가깝게 두고 꾸준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댓글을 많이 많이 달아주십시오. 아, 정말. 예, 저희 진짜 항상 댓글 달아주시는 거 보는데 저는 정말 열심히 들어주시고 꼼꼼하게 내용에 대해서 맞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너무 큰 즐거움과 힘이 되기 맞아요.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혜진의 고전덕질 코너에서는 고전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작품의 줄거리나 전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깊게 다루는 코너인데요. 오늘 박혜진의 고전덕질 4화에서는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 작품을 다루고자 한 이유부터 듣고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책은 사실 다혜 작가님과 저를 연결해준 맞아요. 책이기도 해요. 제가 살면서 딱 한 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GV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 GV가 왜 출판 편집자인 저에게 이제 섭외가 왔느냐 하면 이제 GV는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그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가즈오 이시구로가 어떤 영화에 각본을 썼다. 그 영화는 이제 리빙 어떤 인생이라는 영화인데 이 리빙 어떤 인생은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이키루에서 영향을 받았다. 근데 이 이키루는 다시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서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이반 일리치의 죽음과 연관돼서 이 영화에 대해 이야기를 맞아요. 나누는 GV를 해보자라고 해서 그때 다혜 작가님, 또 이제 민음사의 조아람 부장님, 그리고 저 이렇게 세 명이서 시네큐브였었나? 맞아요. 네,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아마 작가님보다 제가 그 상황을 더 잘 기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작가님에게 GV는 일상이지만 일상에 한 번 있는 이벤트였기 때문에 더 잘 기억을 할 것 같은데 그 영화와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그것들은 이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 제가 뭐 민음사 세계문학 전지뿐만 아니라 모든 고전 소설 통틀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무서운 책, 뭔가 저의 어떤 공포심을 건드리는 책이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이 책이 너무나 생생하게 한 인간이 죽음으로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기도 하지만 어떤 순간에 죽음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삶에 충실한 삶을 살던 인간이 어느 순간에 죽음을 딱 의식하게 되고 드디어 한번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뭐 죽기 30분 전이었다 라고 하는 이 소설의 어떤 개괄적인 줄거리가 제가 이 소설을 미리 읽었다고 해서 과연 다르게 살 수 있을까? 아니죠. 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그러니까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기도 하지만 박혜진의 죽음이기도 할 것 같은 어떤 피할 수 없는 되게 필연적인 이야기를 읽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굉장히 무겁고 무서운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 GV 그 섭외를 받고 뭐 영화 2편을 보고 책을 읽어야 한다고 네. 하길래 3개를 사실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근데 책이 워낙 짧으니까 야, 괜찮겠다. 시간 금방 뭐 하루면은 다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게 100쪽 분량이에요. 그래서 뭐 카페에 앉아서 뭐 진짜 잠깐 보면 분량만 되겠다. 치면. 네, 생각했는데 게다가 소설이 가독성도 너무 좋은데 와, 제가 이 책을 딱 펼쳤다가 너무 막 읽기가 힘들어서 결국은 제일 처음 읽을 때는 이틀 가까이 걸려서 읽었던 책이 바로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이반 일리치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성공가도를 달려온 사람인 거죠. 뭐 법조인으로서 또 이제 중장년의 남성으로서 뭐 가정도 꾸리고 승진도 하고 성공가도를 달려오던 사람이 45살의 어느 날 숨을 거두는데 예상치 못했던 어떤 통증과 함께 죽음의 그림자가 막 쫓아오잖아요. 근데 그 죽음이라는 걸 예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리 펄쩍 저리 펄쩍 막 정말 갈짓자로 뛰다가 죽음이랑 딱 정면으로 마주하는 그 이야기가 이걸 너무 거장이 그 얘기를 쓰니까 제가 정말 그냥 그 사람처럼 막 갈짓자로 휘청이며 걷고 있는 것처럼 정말 멀미가 날 듯이 어지러운 느낌을 주는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막 따라가고 읽으면서 근데 막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반 일리치가 너무 불쌍하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너무 무섭다. 근데 왠지 나도 이럴 것 같다. 그 생각? 계속 그렇게 되게 1차원적인 막 무서워, 불쌍해 하는 그런 탄식들을 계속 끌어냈던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이반 일리치라고 하는 이 소설이 좀 재미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시작하면 법원 앞에서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 네. 걸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반 일리치가 죽었대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 거죠. 이 죽었대를 얘기를 하고 사람들은 다 저마다의 생각에 잠기는데 그러면 그 자리는 누가 가는 거지? 인사이동. 네, 인사이동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다들 무슨 나쁜 사람이라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인간이 그렇게 생각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뭔가 누군가에게 위기가 왔을 때 그럼 그게 나한테는 어떤 영향을 주지? 혹시 저거 내가 할 수 있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막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대화가 오가면서 그러면 이반 일리치는 어떻게 하다 죽게 된 거야를 이제 이 소설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이반 일리치가 2번 죽어요. 처음에 죽은 채로 시작하고요. 마지막에 진짜 죽습니다. 그렇게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는데 첫 번째는 남들의 입에서 이야기되는 이반 일리치의 죽음으로 시작을 하고 마지막에는 이반 일리치가 주관적으로 1인칭 시점으로 경험하는 죽음으로 이 이야기가 끝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처음에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이반 일리치를 우리는 알게 되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선입견 같은 것을 갖고 있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어쨌든 누릴 것도 누리고 가질 것도 갖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개인에 대해서 연민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들어갈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이야기는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후반부로 갈수록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각이 점점 1인칭으로 오는 거죠. 맞아요. 이반 일리치의 1인칭으로 가는데 그게 독자 1인칭으로 오는 거예요. 그 경험을 이 톨스토이가 너무 기가 막히게 이 조율을 해놨기 때문에 다 읽은 다음에 와 어떡하지 같은 느낌? 이게 이를테면은 그동안 저희가 이야기했던 작품들에서 이제 저희가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작품은 다른 누구하고의 관계도 아니고 나하고의 관계고 나하고의 관계가 끝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죽음이라는 형태로.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니까 너무 슬프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한 사람이 죽는다는 건 한 세계가 사라진다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한 세계가 사라진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그게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공포감을 주는가에 대해서 이 책은 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남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고 충만한 삶을 살았어. 이 길로 가는 책들도 있거든요. 이 책은 아니에요. 아니야. 이 사람은 정말로 이렇게 공포 속에 떨면서 죽었단다. 근데 이쪽이 훨씬 더 진짜처럼 느껴지게 썼기 때문에 읽으면서 계속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 생각을 좀 떨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였고 흔히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되고 그럴 때 이 삶을 더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머리로는 아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이제 그 경험을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경험할 때는 이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게 얼마나 절박한 일일 수 있는가 하는 걸 잘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 리빙 어떤 인생이라고 하는 영화하고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이키로라고 하는 영화하고 굉장히 재밌는데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게 소설의 제목이라고 하면 이키루라고 하는 영화 제목도 그다음에 이 리빙 어떤 인생이라고 하는 영화도 둘 다 이키루가 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삶을 더 중심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제목이 스포일러 하는 거죠. 이반 일리치는 죽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미 제목에서부터 그죠, 하고 그죠. 들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이 두 작품이 어떻게 이 이야기의 중심을 생각하고 있는가, 죽음 쪽인가 삶 쪽인가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결국은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할 것인가. 이키루나 리빙 어떤 인생 같은 경우는 결국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죽어도 이 내 죽음 이후에 남아 있을 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공동체. 무엇을 남길 것인가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계속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삶이 끝난다고 해도 우리가 남긴 유산은 이어질 것이다. 같은 이야기를 주는 뉘앙스로 구성되어 맞아요. 있다고 하면 이반 일치의 죽음은 유산이요? 공동체요? 내가 없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작품을 가지고 영상화를 하면서 이 방향으로 이야기를 좀 틀어서 엔딩을 맺은 것도 참 재미있는 재해석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메멘토 모리처럼 사람들은 그 죽음에 대해 읽으면서 결국 내가 지금 이 살아있는 삶을 어떻게 충만하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좀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석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 의도가 이 영화들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제목도 의도적으로 삶이라는 걸 전면에 내세운 것 같고, 그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해석을 할 때 관료주의라는 키워드를 굉장히 크게 가져왔어요. 맞아요. 특히 이 이키루가 더 그렇죠. 그쵸. 그리고 그 리빙에서도 그 이키루랑 그다음에 리빙에서 주인공이 공무원으로 맞아요. 예. 그려지잖아요. 이반 일리치가 이제 판사였으면 이제 이들은 이렇게 행정을 하는 공무원으로 그려지는데, 이반 일리치가 그 죽음을 앞두고 되게 절망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그 사람들이 자기의 죽음, 그리고 자기가 죽음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공포를 느끼는지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왜 환자들은 그 의사의 입만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얼마나 남았죠? 얼마나 가능성이 있죠? 제발 진실하게 말해주세요. 굉장히 절박한 마음으로 그 이반 일리치가 의사의 입을 바라보는데, 근데 그 의사는 이 환자의 감정에 공감하기보다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무적으로 뭐 신장인지 맹장인지 모르겠고 뭐 사진을 더 찍어봐야 알고 제가 아는 것은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 근데 정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사람 비정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이반 일리치는 근데 내가 판사였을 때 나도 저랬지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이반 일리치라는 사람이 절대로 막 나쁜 판사는 절대 아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공과사를 굉장히 잘 구분하고 공정한 좋은 판사라는 역할을 잘 기능하는, 잘하는 판사에 가까웠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 일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내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에서 기쁨을 느꼈지, 무거움이나 맞아요. 책임감은 점점 덜해져 갔다라는 걸 깨달아요. 내가 물론 내 그런 힘을 막 이렇게 함부로 쓴 적은 한 번도 없어. 그치만 내 입만 바라보면서 나한테 내가 몇 년을 선고할까 이거에 이렇게 바들바들 맞아요. 떨면서 앉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하는 그런 마음은 점점 없어져 갔던 것 같아. 나도 일종의 좀 관료주의에 젖어갔던 것 같아. 관료주의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그 의사의 모습에서 자기를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삶을 살아오면서 이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마치 삶이 이렇게 끝까지 이어질 것처럼,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런 관료주의가 내 직업뿐만이 아니라 어떤 삶에서도, 삶이라는 관료주의 안에 내가 빠져 있었던 건 아닐까? 뭔가 역할을 잘하고 기능을 잘하고 그것이 잘 돌아가기만 하면 돼. 그 안에 뭐 진심이 얼마나 있든, 내가 저 사람을 얼마나 뭐 입장을 받고 헤아리든, 이런 것들은 사실 현실에서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역할이 잘 돌아가기만 하고 우리 집이 잘 돌아가고 회사에서 일을 잘하고 하면 되지 뭐 라는 이 감각에 익숙해져서 점점 그 어떤
타인에 대해서 무심해졌던 이 마음,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그 죽음으로 언젠가 도달하는 삶이라는 것을 잊게 만들었던 게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 부분, 그러니까 어떤 관료주의라는 키워드를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이 주인공들은 공통적으로 공무원, 행정 공무원이라고 그려지는데, 영화의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오랫동안 민원이 들어오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는 사실은 누구의 소관도 아니기 때문에, 왜 정말 저 부서 가세요. 그쵸? 저 부서 가세요. 저 부서에 가면 이 부서에 가라고, 이 부서면 저 부서에 가라고, 우리 소관이 아닌데요라고 하면서 그 애매하게 쌓여가고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 근데 이 주인공이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 곧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이 아무도 내 책임이 아니야 라고 했던 이 문제를 아주 적극적으로 해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떤 공동체를 더 낫게 하기 위한 아이들의 놀이터를 만들어주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동시에 자기의 개인적인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들은 이 관료주의에 빠져서 삶이라는 것에 무감각해지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삶을 더 잘 살 수 있는가라는 교훈으로 끌고 와서 한번 이 책을 더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읽어볼 것인가라는 것에, 이 책에 이렇게 밝은 빛을 비추는 것에 되게 노력을 한 것처럼 그러니까요. 보여요. 그리고 그 관료주의, 그러니까 어떤 삶이라는 패턴을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나 중심적인, 그러니까 자아 중심적인,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어떤 타인, 공동체, 뭐 혈연이라든가 뭐 아주 나 밀접한 사람들과의 그런 유대가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사람들과의 유대, 그들과의 대화,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 요게 바로 그 내가 아주 익숙한 패턴, 삶이라는 관료주의를 빠져나오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라는 되게 명확한 사실 교훈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 GV를 할 때 이 영화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제 너무 감동을 받았다죠. 이제 그 시각은 사실 너무나 중요한데, 네. 근데 이제 또 그 GV가 2023년에 있었나, 2022, 6년이 됐으니까 2, 3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메멘토 모리가 가능한 삶을 좀 살게 됐나? 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네. 그 이반 일리치가 그랬던 것처럼 또 다시 네. 까먹고 그냥 그 삶을 살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왜 누구에게나 한 번씩 뭐 연말 연시에 뭐 주기적으로 읽게 되는 책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한 번씩 이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읽게 되는데, 그때마다 되게 새롭게 읽히고, 아, 그래, 내가 또 까먹고 살고 있었어. 내가 거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또 잊고 살고 있었네? 라는 그런 것들을 계속 환기하게 해주는 책이 이반 일리치의 죽음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설명해 주신 게 이 책에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보면은 그 현대의 자기계발 서사에 역행하는 책입니다. 네. 영화들도 마찬가지고요. 뭐냐면 그런 자기계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일상의 많은 부분을 일종의 자동화하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하게 하라는 거죠. 그게 이제 루틴. 네, 루틴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렇게 등장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뭐 운동을 하고 샤워를 한다. 이거를 매일 습관으로 만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나기 싫다. 회사 가기 싫다. 운동 가기 싫다. 이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제 했으니까, 어제도 했고 그제도 했고 지난주에도 했고, 그러니까 일어나서 그래, 일어났으니까 운동할까? 운동했으니까 샤워할까? 샤워했으니까 이제 출근하자. 이렇게 이어지는 게 생각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결정의 피로를 줄여주기 때문에 그 결정할 피로를 다른 중요한 결정하는 데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 현대의 자기계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많이 만들어라. 그것을 능률적으로 꾸려가라라고 하는 그런 명제인데요. 이 이야기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관료주의라고 하는 게
직장이 공무원이라서 관료주의가 아니고요. 우리는 누구나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 매일 반복해야 되는 어떤 것들은 과도하게 생각하지 않고 한단 말이에요. 출근할 때 오늘 걸어갈지 뭐 지하철 탈지 버스 탈지 택시 탈지 이거를 매일 걱정하진 않잖아요. 그쵸. 보통은 정해진 루트가 있고 뭐 버스 파업한데 그럼 지하철 타야겠다 정도는 바꾸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매일 내가 익숙하게 가는 최적 경로가 있어서 그걸 반복하지 매일 생각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바퀴를 막 굴리다 보면은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할지도 모르고 어딘가에 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그런 건강한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뭐 나도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더니 굉장히 잘 됐어요. 성과가 있었어요. 예, 성과가 있었어요도 있죠. 이반 일리치가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자 내가 지금까지 뭘 했지? 여기로 갑자기 이제 확 절벽 그 끝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매일매일 생각하지 않고 제 시간에 일어나서 제 시간에 출근해서 제 시간에 일하고 제 시간에 퇴근해서 이게 내가 그렇게 원하는 삶이었나? 굉장히 좀 복잡해지는 거죠. 그쵸. 우리는 그 생각을 매일매일 하지 않고 살아야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좀 덜 받을 수 있는데 그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더니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 나는 뭐 했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러니까 안 무서울 수가 없는 상황이 맞아요.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매일매일 우리가 그런 걱정을 할 것이냐. 매일매일 그러면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어쨌든 우리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게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 그다음에 매일 쳇바퀴를 돌리는 데에만 과몰입해서는 그 너머를 볼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처절하게 깨닫는 주인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끝에는 결국 죽음이 오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약간 악취미 같은 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사시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이렇게 죽는답니다. 맞아요. 당신도 죽을 때는 혼자예요. 혹시 모르실까 봐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맞아요. 그 죽음은 굉장히 공포스럽답니다. 라는 얘기를 이제 소설 마지막 부분에서 진짜 주관적으로 딱 보여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이반 일리치의 죽음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연말연시 같은 때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생각하고 계획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이런 시기에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게 생각보다 나한테 그렇게 시간이 영원히 주어지는 게 아니야. 그리고 내가 지금 마음 먹는 것들이 많은 변화를 가져올지도 모르겠어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동시에 그 영화들이 가지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만 바라보는 이 안으로 향해 있는 시선을 거두어서 바깥을 보세요. 지금 당신이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것, 그다음에 결국은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라고 하는 것도 또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이다라는 건 당연히 없는 문제지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영화들에서 그 아들 부부가 나오거든요. 네네. 그 아들 부부도 굉장히 재미있는데 사실 이 집안은 거의 대화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주인공은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좀 인간답게 살았던 것 같지만 그러니까 아내가 굉장히 이 집안에서 좀 부드럽게 네, 분위기를 네. 만드는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아내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아들과는 정말 남남처럼 거의 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같이 살고 있지만 아들 부부랑 같이 살기는 하지만 사실상 별개로 그죠. 살고 있는 느낌이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자기가 지금 곧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아들한테 얘기를 못 해요. 맞아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혹시 어디 가서 쓸데없는데 돈 쓰지 않을까 같은 생각을 이 아들 부부는 계속하고 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또 이 집은 또 우리 거가 되는 거 아닌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의 죽음이 오로지 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가는 과정을 영화는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도 밝은 부분, 그래도 뭔가 죽을 땐 죽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라고 하는 이 좀 밝은 부분을 보려고 하는 이야기와 이 톨스토이가 가지고 있는 어차피 우리는 죽게 되어 있고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순간에 우리는 누구나
혼자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냉엄한 진리를 모두에게 선포하는 것 같은 이 마지막을 볼 때 느껴지는 공포감과 또 한편으로 안도감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모두에게 평등하다는 면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좀 각각의 작품, 약간 별개의 작품처럼 특히나 엔딩 부분에 가면 바라보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설처럼 영화를 만들면 아무도 안 볼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 이 소설 초반에는 상당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장례식을 찾아온 이반 일리치의 친구들의 태도 같은 것들 맞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친구들도 이반 일리치를 좋아했고 호인이니까 이반 일리치도 이 친구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제 물론 마음에 슬픔이 있는 상태로 장례식에 오죠. 근데 이 장례식 분위기라는 게 항상 엄숙하고 이렇게 진지하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친구들이 그에 맞는 표정을 짓고 있고 이렇게 공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계속 이 죽음이라는 걸 떠올려야 한다라는 그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눈 마주치면 우리 이거 끝나고 카드나 그냥 뭐 말로 하진 않더라도 그냥 카드나 보러 가자. 그래. 힘들다. 그리고 그 딱 향 가득한 장례식장에서 빠져나와서 그 상쾌한 공기를 탁 들이마시는 그 친구의 장면이 있어요. 뭔가 마치 죽음과 생의 경계를 빠져나온 것처럼 그 이반 일리치의 장례식장에 막 묶여 있다가 딱 이 상쾌한 공기가 있는 바깥으로 나와서 이렇게 후 한숨을 이렇게 딱 들이쉬는 친구의 모습이 있는데 그래. 너무 슬픈 일이기는 하지만 이건 내 일은 아니야. 라는 것을 딱 느끼는 그 조문객의 어떤 안도감? 맞아요. 이런 것들이 어쩜 이렇게 잘 그렸을까. 근데 사실 나도 장례식장에서 나올 때 비슷한 감정 느꼈던 것 같아.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볼 때마다 말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하면서 이제 공감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앞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뒤로 갈수록 그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의 과정을 1인칭으로 다루는데 뭐 몇 날 며칠 괴로워서 소리를 질렀다 이런 얘기들이 그냥 그대로 나와요. 근데 아마 이 책을 읽고 있는 대부분의 독자는 아직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걸 읽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정말 나의 1인칭 경험이 됐을 때는 그거를 나눌 상황이 더 이상 없는 상태로 사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어떤 고유한 경험인데 분명히 나도 겪게 될 거긴 한데 근데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공감할 수가 없어야 되는데 이상하죠? 뭔가 미래에 내가 공감하고 있다? 그쵸. 같은 희한한 공포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이 전 죽음의 간접 경험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너무 더 무서워지기는 하지만 우리가 왜 책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의 뭐 인생을 간접 경험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타인의 삶을 그대로 간접 경험할 수 있는 책이 있을까? 특히나 죽음으로 가는 여정을. 근데 내가 이걸 읽으면서 왜 이렇게 몰입하고 내 옆구리가 막 쑤시는 것 같은 거야. 쑤시는 것 같은 특징을 느끼고 있지? 너무나 생생하다. 라는 이 감각이 정말 톨스토이가 거장은 거장이구나. 진짜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딱히 무슨 기승전결도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분명히 나는 공감 못 해야 되거든요. 그걸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 공감이라는 게 내가 공통의 경험이 있어서만은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여정, 모든 인간이 겪어야만 하는 보편적인 여정이라는 점에서도 내가 공감이라는 것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게 보편적인 여정이라는 걸 환기할 때 느껴지는 그 소름 돋는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작품에 이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대목인데 막 이반 일리치가 처음에 자기가 그거를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니까 그 죽음이라는 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하나의 서사로 인식을 하는데 이 내 서사 장르에서는 아직 죽음이 나올 타이밍이 아니에요. 맞아. 지금 이 장르는 그 죽음이 올 그런 장르가 아니고 막 승승장구하면서 이제 내가 드디어 5천 루블의 연봉을 받는 아주 요직에 들어가서 집을 내 멋대로 꾸미고 다시 한번 소원했던 아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막 인생의 꽃을 피워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하나의 소설이라고 보면 절정이 나와야 될 장면인데 대목인데 갑자기 대단한 끝 마침표 이게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하나의 서사로 이해하는 그런 사고방식에서는 올 수 없는 내용이 오니까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제일 처음 시도하는 게 뭔가 인지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떠올리냐면 이 사람이 좀 배운 사람이잖아요. 무슨 논리학에서의 3단 논법을 예로 듭니다. 그게 맞아요. 네. 네. 딱 이런 문장인데 논리학에서 배운 3단 논법의 예를 따르자면 카이사르는 인간이다. 인간은 죽는다. 고로 카이사르도 죽는다라고 했다. 그는 평생 이것이 카이사르에게만 해당하는 말이지 절대 자기 그러니까 이반 일리치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리라고 여겨왔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왜냐하면 카이사르는 보편적인 인간이니까 이거는 완벽히 맞는 말인데 나는 모든 사람에게 아이는 하나뿐인 절대적인 개인이잖아. 하나뿐인 절대적인 개인이고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나서 뭐 이런 애칭으로 불리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법률학교에 들어갔고 법률학교에 들어가서 뭐 고기를 먹기 위해서 막 노력했고 인생 역정이 있는 아주 특수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는 명제를 알고 있어도 그 카이사르의 자리에 나를 놓을 수는 없다. 이런 어떤 인지적인 허점 때문에 나는 이제까지 그 죽음이 언젠가 닥칠 운명이라는 거를 이해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 대목 읽으면서 너무나 공감을 했는데 왜냐하면 머리로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사실 인생을 살 수 없다. 머리로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인생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 작가님이랑 GV를 할 당시가 막 육아 단축 근무 막 이런 걸 하고 있던 때였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 임신 출산의 경험 이게 굉장히 비슷하게 느껴졌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그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을 때 조금 이렇게 진통을 기계해서 30시간 정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막 이제 막 거의 이게 정말 내가 죽은 건가 산 건가 하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이제 아이 손가락 발가락이 있는지를 다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러 남편과 의료진이 싹 분만실을 빠져나가신 거예요. 네. 그리고 저 혼자 이제 그 분만실 안에 남아서 콕콕콕콕 울고 있는데 제가 그때 왜 울었냐면 일단 1번은 엄마 생각이 나서 그리고 2번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모든 인간이 이렇게 태어난다는 게.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이렇게 태어난다고? 정말? 길거리에 지나 저 사람 A, B, C, D, 저 의사 선생님, 간호 선생님, 다 이렇게 태어났다고? 이게 뭔가 충격적인 거예요. 충격적이어서 이게 그냥 뭐 말로만 충격적인 게 아니라 저는 정말 실제로 뭔가 약간 내상을 입은 것처럼 충격적이었는데 그래서 왜 보통 많은 산모님들이 산후조리원 아이를 낳고 네. 산후조리원에 가는 걸 천국이라고 하시잖아요. 뭐 거기 가면 아이도 돌봐주고 몸을 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산후조리원에서의 시간이 이거 진짜 저희 남편한테도 하지 않은 얘기인데 지옥이었어요. 왜냐면 그때 그 출산으로 인해서 제 마음속에 어떤 걱정 버튼이 확 눌린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태어난 엄청 소중한 존재인데 나 너무 사람들한테 상처 주면서 산 것 같아. 그 생각이 갑자기 병원 침대 누워있는데 들었어요. 근데 정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친구에게 했던 말, 뭐 행동 결국 아무 사고 없이 끝났지만 내가 했던 실수가 누구에게 우연히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그런 실수들 이런 것들이 막 태엽처럼 막 머릿속에서 돌아가면서 막 복귀되기 시작하는데 누워있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자연분만을 해서 무릎 꿇고 앉을 수가 없어서 앉아서 기도를 하지 못했는데 어떤 특정 종교 의미의 기도는 아닌데 제가 진짜 그냥 누운 채로 막 다리만 이렇게 모으고 막 신한테 막 기도를 했어요. 제가 진짜 살면서 상처를 준 사람이 있으면 제발 그 사람이 행복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있으면서도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진료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이랑 어깨를 부딪히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사람인데 내가 어깨를 부딪히는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막 어깨를 피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뭔가 느꼈던 엄청난 공포감? 사람들이 다 이렇게 태어났다고? 근데 내가 저 사람들한테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이게 머릿속에서 계속 어떤 강박처럼 굴러가서 저는 그 산후조리원에서 있었던 2주가 미칠 노릇이었어요. 그래서 좀 괴로운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이후로 제 친구들도 제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고 저도 제가 많이 바뀌었다고 느끼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그 지난 시간까지도 굉장히 제가 이렇게 뭐 자해천착한 인간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저가 엄청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거를 그냥 제 주변 사람들은 혜진아 너 많이 편안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뭐가? 그러면은 그냥 좀 더 수다스럽고 표정이 편안해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 근데 내 마음속에는 뭐 내가 엄마로서 느끼는 걱정도 많은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하지? 근데 그게 그건 것 같아요. 제가 자아를 증명해야 한다는, 남들과 달라야 한다는, 뭔가 특별한 존재여야 한다는 그런 스스로에 대한 기대와 압력에서 되게 많이 벗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뇌를 가르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변했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출산이라는 과정, 사람들이 다 이렇게 태어난다고? 라는 그 상황을 통해서 어떤 특수한 제가 보편 안으로 들어간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이 보편이란 말을 좀 오해하실까 말씀을 드리면 물론 요즘 아이를 낳으시는 분들보다 안 낳으시는 분들도 엄청 많고 정말 임신 출산은 선택이지만 제가 말하는 보편은 이게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이 반복되어 왔다는 점에서 보편이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냥 나는 이 보편적인 삶, 사람들이 그렇게 수없이 많이 반복해 왔던 그 삶 안으로 들어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나는 그래서 모르겠다. 그렇게 특별할 필요가 없고 지금 저를 구성하는 정말 큰 정체성 중에 하나가 엄마라는 정체성인데 엄마들 그냥 다 비슷비슷한 엄마들처럼 적당히 내 아이를 걱정하고 적당히 좀 이기적이기도 하고 적당히 또 수다스럽고 모르는 카페 주인 사장님한테 말을 잘 걸고 이런 모습으로 되어가구나. 이거를 받아들이게 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특수한 내가 어떤 보편 안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저는 두려움도 되게 크게 느꼈고 한편으로는 약간 슬픔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이 자아라는 형태를 빚고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수십 년 동안 아등바등 노력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오해해도 괜찮아 라는 내가 뭐 어떻게 보여지든 상관없고 뭐 내가 그냥 뭐 아줌마지 라고 생각하는 그 단계로 넘어왔다는 데서 약간의 슬픔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보편으로 넘어왔을 때 희한한 안도감 같은 게 있었고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건 내가 이 보편 안에 들어오면 저는 삶에 대한 감각이 조금 더 무뎌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편 안에서의 살아있다라는 느낌? 보편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는 느낌이 저한테 되게 생생한 생의 감각을 주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누구고 막 이렇게 어떤 자아라는 형태를 막 이렇게 응집해 나갈 때 느꼈던 그런 막 긴장, 내가 남과 어떻게 다른가 막 구획지으면서 봤던 그 세상의 모습보다 훨씬 더 땅에 탁 발붙이고 살아간다는 이상한 감각을 줬는데 그 감각이 저에게 되게 많이 달랐다? 많이 다르다라는 걸 느끼거든요. 근데 저는 이 이반 일리치가 굉장히 특수한 어떤 보편적인 죽음이라는 삶의 순리가 나의 특수성을 삼킨다는 이 사실에서 왔던 공포감, 그리고 이걸 부정하고 싶은 이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지. 나 이반 일리치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대결했던 그 시점을 지나가서 어느 순간 그래. 내가 곧 죽겠구나. 나도 카이사르처럼 세상에 있는 인간 1번, 2번, 3번, 4번, 5번처럼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거를 딱 인정했을 때 어떤 안도감을 느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안도감이라는 게 어쩌면 이런 거였을까라고 짐작을 해봤고, 근데 또 그 안도감만큼이나 어떤 딱 그 보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데서 결국은 내가 딱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데서 느껴지는 그 감각 속에 겸손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 맞아요. 나는 정말 이거랑 똑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 점점 그 겸손해져 가는 그 과정, 이것이 너무 잘 그렸다. 너무 잘 그렸다. 그리고 너무 공감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느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반 일리치는 특수한 나에서 보편의 나로 옮겨갔나? 이게 그냥 죽음이라는 걸 사실로 받아들여서 뿐만 아니라 저는 게라심이라는 이 존재가 있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저희 딸이 저를 그냥 엄마라고 생각하잖아요. 박혜진이어서 특별한 엄마가 아니고 그렇죠. 그냥 엄마. 제 자리에 누가 있었어도 그 아이는 엄마라고 불렀겠죠. 저는 이게 되게 어떤 나를 그냥 엄마로 봐주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엄마가 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게라심이 그냥 이 이반 일리치를 죽음으로 가는 한 사람으로 봐줬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모든 사람들이 이반 일리치에게 그 죽는다는 사실을 쉬쉬하고 막 함부로 이 사람이 자존심 다칠까봐 함부로 동정하거나 걱정하지도 못할 때, 이 게라심이라는 주방 전담 하인이라고 하잖아요. 이 주방 전담 하인은 그냥 얘기해요. 우리 다 죽는데 제가 못 해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다 죽음으로 가고 있는데 뭐 당연히 해드리죠. 그러니까 너 죽음으로 가고 있는 환자야 라는 말을 그냥 면전에서 하면서 연민이라든가 동정의 감정을 숨기지 않아요. 근데 그때 오히려 이반 일리치가 편안함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그냥 한 사람, 죽음으로 가고 있는 한 사람으로 봐주는 시선 때문에 이반 일리치가 그래, 내가 죽음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나를 그냥 한 사람으로 봐주는 그 시선, 그것이 이반 일리치에게는 어떤 그 자아라는 두꺼운 껍질을 내려놓고 이 자연의 순리, 보편의 순리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되게 중요한 계기? 알도 바깥에서도 두드리고 안에서도 두드려야 깨지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런 바깥에서 두드리는 시선이 되어주지 않았을까? 이 게라심이라는 인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게라심은 사실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죠. 그쵸? 그래서 중요한 네, 인물이 맞아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이 이야기에서 게라심이 하는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교육받고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중요한 무언가가 되어서 중요한 무언가와 연결되어서 중요한 무언가를 만들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거기에서 계속 그 나라고 하는 이 점점 맞아요. 비대해지는 나라고 하는 무언가가 생겨나는 거죠. 이것은 절대적이고 특별하면서 굉장히 가치 있어야 한다고 믿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게라심은 아마 이렇게 이반 일리치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지 않았다고 하면 전혀 이런 식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할 일도 없고 그의 어떤 이야기가 어떤 우리에게도 울림을 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자아가 비대해지는 과정에서 이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 아니기 그죠. 때문에. 네. 결국은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직면하고 생각을 하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전만큼 중요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내가 중요하다는 뜻이 나의 어떤 외연을 키워가고 남들 보기에 그럴듯한 것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중요하다는 것은 전혀 아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아상 자체도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이 책의 이제 중후반부에 가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이게 실제로 어떤 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이제 이런
흔히 얘기하는 뭐 시한부 같은 식의 이야기를 듣거나 혹은 뭐 지금부터 조심하시지 않으면 뭐 언제 어떻게 돼도 이상하지 않아요 같은 이야기를 이제 갑자기 유료신한테서 이제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제 어떤 현실의 어떤 욕망 같은 것을 초월하시는 것 같은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참았나. 그러니까 갑자기 폭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계속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이것도 참고 저것도 참고 하고 싶어도 다 안 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20년 뒤 30년 뒤를 생각하고 막 살다가 갑자기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6개월인지 1년인지 알 수 없어라는 걸 알게 되면은 갑자기 이제 그 참았던 것이 완전히 둑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태가 되는. 그래서 이제 이런 양쪽의 경우를 이제 다 본 적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대체 어떤 게 정답인가 알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은 언제까지 우리가 살지 모르는 상태에서 네. 매일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1년 뒤에 이 모든 거는 없어질 거야라고 생각할 때랑 앞으로 뭐 이른바 100세 시대여가지고 막 몇십 년이 남았을지 모른다고 생각할 때랑 너무 이 시간 감각 같은 게 달라지는 맞아요. 거예요. 그 결국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일 죽을 것처럼도 살아야 되고 50년, 60년, 70년 동안 계속 살아야 되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비참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맞아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만 알고 사는 것도 안 되고 큰일 나죠. 네, 큰일 나죠. 큰일 나요. 네. 그렇다고 해서 70년 뒤까지 살 것처럼 오늘을 사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둘을 다 해야 되는 거죠. 오늘도 충실해야 되는 건데 내일도 충실할 수 있게 오늘도 다져놔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너무 어려운 일이고 이 불가능한 저글링을 하는 게 결국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결국 죽는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아무리 그래 이게 죽음이구나 라고 생각한다 한들 우리는 끝내 실제로 이 책 읽는다고 죽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순간에조차 맞아요. 이것은 3인칭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1인칭의 죽음을 읽고 내가 거기에 감정이입해서 두려움을 느낄지언정 이반 일리치가 죽은 거지 내가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의 어떤 느껴지는 공포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결국은 우리가 독자로서 느끼는 것과 어느 순간에 이 죽음이 실제 나한테 다가올 때 느끼는 것은 달랐을 것이고 톨스토이도 이 책 쓰고 또 한참 더 작품 맞아요. 활동을 했잖아요. 네. 예, 그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하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생각이 바뀌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노력을 하기도 했을 것이고 근데 결국은 여기로 가는 거죠. 깔때기처럼. 맞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어떤 당위성 같은 것에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좀 자유로워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책이 아닌가라고 또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아까 편집자님이 해주신 이야기들을 듣다가 이 사람이 산다는 거는 그 나라고 하는 개인을 더 남들이 보기에 그럴듯하게 만들어가는 시기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순간이 오면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사람 실제로 그런 느낌 받을 때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편해졌다. 편해진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얼굴이 좋아지고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좀 긴장이 좀 내려가고. 네. 네. 그런 느낌이 드는 좀 뭔가 더 좋아 보이는데 라고 생각이 들 때 그 편해졌다라는 느낌 같은 게 어디서 오는 걸까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은 그 나라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막 높게 벽을 쌓는 과정을 정교하게 하다가 어느 순간 그 벽을 이렇게 흐트러뜨리는 시점이 왔을 때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보편 중에 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래서 소문자인 내가 대문자의 무언가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하다가 아니야 소문자의 나도 나고 이것이 나와 다른 사람들이 결국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이고 그렇게 했을 때
더 자유로울 수 있어. 음. 같은 어떤 심경의 변화를 겪는 게 아닐까. 전 이틀릭이 되고 싶었어요. 이틀릭 제가. 알아.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어딘가에 그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지금은 옛날만큼 그냥 하고 싶은 말이 별로 없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되게 뭔가 아름답게 뭔가를 말하고 싶다, 쓰고 싶다, 그런 욕구가 더 많았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매일매일 그냥 내가 해야 하는 일 속에서 마땅히 느껴지는 감정을 느끼면서 또 피곤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어서 희한하게 뭔가 내가 누구인데요 라고 말해야 되는 그런 수식하는 말이 아닌데도 사실은 수식하는 말처럼 하고 싶었던 말들을 조금 덜 하게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물론 그럼에도 여전히 말이 많죠, 저는. 그렇죠. 그래서 책 한 권 읽는다고 인생이 바뀌진 않는다. 안 네. 바뀌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순간들이 어긋나고 있던 위치를 재조정하는 느낌 맞아요.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출발점이 아주 약간만 기울어도 굉장히 먼 곳으로 가잖아요. 그 출발선이 아주 미세하게 먼 곳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일상을 사는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게 뭐지 쪽으로 계속 이 틀어진 방향을 좀 더 이렇게 안간힘을 힘을 써서 끌어오려고 하는 것,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하게 만드는 책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고전을 읽는다라고 하는 행위가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인식을 주는 이유들도 사실은 그런 역할. 그러니까 아까 맞아요. 이야기한 결국은 이 보편이라고 하는 틀 속으로 들어가서 나의 위치, 내 앞에 무수한 인류의 모두가 이 앞에 서 있었고 내 뒤로도 무수하게 많은 인류들이 있는 그 위치, 그냥 이 아주 끝없이 긴 줄에 그냥 중간 어딘가에 있는 그것이 내가 있는 위치라는 것을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을 때, 예, 그런 독서 경험을 주는 책들 중에 하나다. 정말 짧다. 정말 고전 중에 고전. 예, 그죠?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톨스토이 좀 하네 같은 느낌? 맞아요. 예, 주제 넘게 그런 생각을 맞아요, 하였지만 저도. 정말 이반 일리치의 죽음, 저는 처음에 이거 읽기 전에는 그렇게까지 관심이 있던 책은 또 네네. 아니었거든요. 근데 읽은 다음에 예, 이제 작가 톨스토이가 어떤 작가로서의 이 커리어에서 후반부로 네, 접어드는 네. 이 지점에서 이제 이 책이 딱 나온다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다르게 살기로 한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재밌는 거는 톨스토이의 실제 인생과 비교해서 보면 또 참 이 사람도 참 힘들었겠다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톨스토이는 이 사람은 굉장히 좋은 집안 출신으로 대지주. 네, 대지주. 정말 러시아에서 러시아. 네, 대지주 집안에 이제 자식으로 태어나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건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을 한평생 네. 살았고, 작가로서도 어마어마하게 살아서 성공한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보통 그 예술이 가난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부자인데 네. 이렇게까지? 그렇죠. 근데 또 이 사람은 그 와중에 어떤 그 농부의 삶에 대한 그 존중과 맞아. 동경이라고 하는 걸 한평생 가지고 있었고 죽는 순간까지 맞아요.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이 정말 엇박자, 정말 말도 안 되는 엇박자 속에서 이 사람은 자식을 13을 낳고 아내와 다투기도 하면서 이제 한평생 글을 쓴 네. 거죠.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중요한 순간이 찾아와서 이 사람은 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소설을 쓸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게 되는 순간이 왔고, 그렇지만 또 생활은 그대로였고 이 되게 이상한. 네. 그러니까 참 인간이 사는 것은 무엇을 깨닫는다고 해서 네. 혹은 어떤 것을 창조한다고 해서 그것과 똑같이 살진 않는다. 그럼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원하기를 멈출 수도 없고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멈출 수가 없고 너무 희한한 맞아. 삶을 사는 거죠. 만약에 이 톨스토이가
자기가 어떤 이상적이라고 하는 그런 땅과 흙에 가까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모든 걸 내던졌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시다르타다. 이 사람은 톨스토이란 말이에요. 그게 주는 또 맞아요. 다른 어떤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고 하는 소설은 이 소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좀 단단함 같은 것도 있지만 이 톨스토이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를 항상 생각을 할 때마다 참 인간이 사는 거는 다시 한번 네. 다 똑같고 맞아요. 네, 똑같고 아무리 훌륭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똑같이 자기 현실과 자기 이상과 이 사이에서 계속 부대끼며 살고 있고 죽는 순간까지 그 난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지만 이 사람이 다행히 창작자여서 어떤 하나의 전범이 될 만한 무언가를 맞아. 이야기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고 갔다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생각을 이야기로 전한다는 게 킥인 것 같아요. 네. 이거 뭐 100번 이야기 해봐야 그 왜 이반 일리치가 졸업할 때 아버지가 시계를 주는데 그 시계 뭐 각인 같은 게 돼 있잖아요. 끝을 기억하라. 끝을 기억하라라고 100번 말해봤자 사람들은 그러니까. 끝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네. 시계에 써 있어봤자 그 시계를 볼 때 그러니까. 시간을 보지 끝을 기억하지 않는데 그게 뭐 매번 읽고 휘발돼서 연말연시에 한 번씩 읽어도 살아가는 동안 까먹을지언정 이야기로 전했기 때문에 그게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특히나 이 소설에서 저는 정말 놀라운 솜씨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소설이 딱 100쪽 정도인데 50쪽을 이반 일리치가 어떤 사람이었냐를 설명하는데 할애하잖아요. 이반 일리치는 그냥 보면 성공가도를 달린 사람처럼 보이지만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첫째와 셋째와는 또 어떻게 달랐고 다른 법률학교 학생들과는 어떻게 달랐고 뭐 이 사람의 신조는 뭐 가볍고 유쾌하되 점잖게였나? 그러니까 굉장히 호인인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실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필요한 순간에는 딱 품위를 지키는 뭐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그 내용을 50쪽에 걸쳐서 묘사를 해주는데 사실 그냥 어떤 이 사람이 실존했다고 쳐도 그냥 어떤 러시아 아저씨에 대한 얘기잖아요. 네. 근데 와 막 그랬구나. 누군가의 삶을 굉장히 해상도 높게 보여주니까 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의 삶의 서사에. 그러다가 갑자기 50쪽이 딱 넘어가면서 탁 장르를 변환을 해주는데 이 삶을 그릴 때는 작가들이 그 결을 그리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갔고 어떻게 달랐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죽음이라는 거에는 무늬가 없는 거예요. 네. 죽음은 그냥 맞아요. 사건이잖아요. 네. 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장르가 탁 바뀌는 그 순간을 그 봉준호 감독님 기생충에서 딱 그 초인종 그 울리는 그 순간처럼 진짜 확 전환을 네. 해주는데 와 그게 이반 일리치가 내가 돼서 그 충격을 받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 장르 전환을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이지. 막 설명도 하고 하다가 결국은 바뀌었다. 이 내가 생각한 그 기승전결이 아니었다. 이 죽음은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이야기 영역 밖에 있다라는 거를 딱 그 인지하게 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정말 와 엄청난 솜씨로 보여준다. 이 톨스토이가 이 사람의 삶을 묘사하는데 이 정도 분량을 할애하지 않았으면 맞아요. 그냥 누가 죽는 얘기예요. 네. 근데 그냥 러시아 아저씨 죽는 얘기. 근데 이 정도로 해상도 높게 보여주니까 이 사람의 삶이 이랬구나. 이 사람은 이런 캐릭터의 사람이구나. 이해를 하다가 갑자기 전 영화 기법 잘 모르는데 카메라가 이렇게 집 안에 거실을 비추다가 갑자기 뭐 휙 밖으로 나가서 그 마을 전체를 바라다보는 네, 것처럼 갑자기. 굉장히 높이 보는 것처럼 카메라를 쭉 뺐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혜성 같은 게 나타나서 그 동네에 꽝 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관점 전환? 네. 이런 것들이 카메라 넣고 빠지는 게 기가 막히다. 이런 거를 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훨씬 더 몰입해서 볼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냥 사실 내가 뭐 아무리 죽음을 생생하게 간접 체험한다고 해도 사실은 간접 체험이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덮고 또 안도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장례식장을 나오면서 상쾌한 공기를 휙 들이마셨던 그 친구처럼 정말 생생했지만 내가 아니라 다행이야.
그리고 저는 이제 작가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4시에 아동복 창고 대개방 여기다 예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를 갈 예정인데 네. 택시 타고 거기 갈 예정인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옷을 고를 때 기준이 뭐냐면 그렇죠. 네. 큰 옷을 고르자. 그쵸. 왜냐하면 아동복이니까. 네, 금방 빨리 크니까. 큰 옷을 고르자. 절대 지금 예쁘게 맞을 수 있는 옷을 고르지 않을 겁니다. 미래를 보고 저는 큰 옷을 고를 거예요. 이번 일리치는 싹 입고 네. 이제 아줌마들 사이에서 헤치면서 그러니까요. 2년 뒤까지 입을 수 있는 옷을 골라야죠. 그렇게 되겠지만 어쨌든 이 책을 읽는 그 순간에는 이반 일리치가 되는 공포를 느낀다. 계속 이반 일리치와 나 사이에 간격을 벌리려고 인지적인 간격을 벌리려고 애를 쓰고 책을 덮었다 열었다 덮었다 열었다 하면서 그 사이를 벌리려고 애를 쓴다. 그 정도로 흡입력이 있다. 그게 이 책이 저 읽을 때마다 감탄이 나오는 이유인 것 같아요. 네. 네. 세일. 80%까지 세일하신다는 거예요. 진짜요? 네, 그래서 사실 거기 예약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근데 막 두 눈을 불을 켜고 했죠. 지금 갑자기 눈에 심지가 딱 섰거든요. 기준까지 세웠어요. 그러니까요. 큰 옷을 고르자. 네. 원래 그런 데 갈 때는 기준이 분명해야 네, 맞아요. 제대로 물건을 개탈 수 있다. 맞아요. 빠른 시간 안에 쓸어 담아야 되기 네. 때문에. 저희 이반 일리치의 명장면 하나씩 꼽아보면 어떨까 하거든요. 네. 저는 그 주방 담당 하인 게라심과 이반 일리치가 방에 그 단둘이 남아있는 장면을 꼽고 싶어요. 근데 사실 이반 일리치는 너무나 그 유쾌한 대화, 이거에 통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쾌하지 않은 대화를 남에게 권하는 게 되게 이제 불편한 거예요. 게다가 이 게라심이 자기 용변을 치워주잖아요. 네. 이것도 미안하고 좀 민망하고 그런 거죠. 근데 이 게라심이 자기 방에서 나가는 게 너무 아쉬워서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잡아요. 그랬더니 흔쾌히 와서 자기랑 이야기도 해주고 또 이게 맹장인지 신장인지 어딘지 아픈데 희한하게 내 두 다리를 게라심이 들고 서 있으면 그 자세 때문에 덜 아프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들고 서 있어 달라. 사실 이건 되게 좀 미안한 부탁이고 그 자세도 좀 웃기잖아요. 근데 그 부탁을 하고 기꺼이 들어주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심지어 한밤중에는 게라심이 내 다리를 자기 어깨에 걸치고 맞아. 앉아서 같이 밤을 새줘요. 나는 잠깐 통증이 잦아든 그 사이에 꾸벅꾸벅 졸고 게라심은 그 옆에서 내가 깰까봐 그 다리를 받쳐주고 있는데 이 장면이 과연 게라심이 피고용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인의 부탁을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걸까? 라고 하면 아니거든요. 그냥 정말로 뭐 주인이고 뭐고 돈 많은 사람이고 판사고 뭐고 불쌍한 거예요. 네, 안 된 거죠. 이 아저씨가 안 된 죽어가는 거야. 사람이. 혼자 죽어가는 아저씨가. 이렇게 집도 번듯하게 있고 가족들도 저렇게 많은데 누구한테 와서 내 다리 좀 들고 있어줘 라고 편히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그런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 자기가 죽어간다라고 느끼니까 아내의 젊음과 건강에 대한 질투가 되게 심해지는데 아내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뮤지컬이나 이런 걸 보러 갈 때 이렇게 가슴을 내놓은 드레스라고 하는데 그 생명력을 자랑하는 그런 드레스를 입고 나갔다 올게요 하기 위해 방에 들어와요. 그러면 표현하지 못하지만 이반 일리치의 마음에 되게 막 이렇게 불뚝불뚝 샘이 나는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너는 아직 젊구나. 너는 나랑 상관없이 구경을 하러 가는구나. 네. 하는 그 타인의 생을 질투하는 감각. 그렇죠. 네. 그 생명력을 질투하는 그런 감각이 있는데 그런 마음조차 누구에게 편히 표현하지도 못하고 혼자 이 죽어가고 있는 그 아저씨의 다리를 게라심이 어깨에 얹은 채로 함께 밤을 새주는 장면. 그 장면이 저는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명장면으로 꼽고 싶어요. 저는 이반 일리치가 병원 가서 검사받고 결과 기다리는 그 대목인데요. 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필요하고 적절한 내용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검사 결과가 나와봐야 합니다. 그러고서 의사는 몸을 숙여 인사했다. 천천히 밖으로 나온 이반 일리치는 음울하게 썰매 마차에 올라타고 집으로 출발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의사의 말을 끊임없이 곱씹으며 이 모든 혼란스럽고 불명확한 학술적 용어를 평범한 언어로 옮겨보았다. 거기서 나쁜지 어떤지
즉 나의 상태가 몹시 나쁜가 아니면 아직은 괜찮은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읽어내려고 애썼다. 유사의 말을 종합해보자면 그의 상태가 전부 나쁘다는 의미인 것 같았다. 길거리의 모든 것이 이반 일리치에겐 슬퍼 보였다. 마부들도 슬프고 집들도 슬프고 행인들도 상점들도 슬펐다. 이 통증, 단 1초도 멈추지 않고 먹먹하게 쑤셔대는 이 통증은 유사의 불분명한 말과 어우러지며 한결 더 심각한 의미를 띠었다. 이반 일리치는 이제야 새삼 무거운 마음으로 통증에 귀를 기울였다. 라고 하는 대목인데요. 이거 병원에서 좀 심각한 말 들어보신 분이면은 이거 너무 다 이 상태가 되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때 진짜 혼자라는 걸 느끼는가. 뭐 인간은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는다 이런 얘기 다 하잖아요. 근데 언제 진짜 혼자가 되는가. 저는 아플 때라고 생각해요. 통증이 있을 때, 고통이 심각할 때. 그때는 이 고통을 어떻게 해도 남한테 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어떤 말을 해도 맞아. 이 고통은 남한테 전달이 안 돼요. 나만 아파. 맞아. 나만 알고 이 심각한 고통의 상태는 완전히 나를 혼자 있게 만드는 그거를 이제 알게 되는 순간이 사실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고통이 찾아올 때에야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나는 혼자이며 이 고통이 끝날 때까지 나는 여기서 다른 무엇도 생각할 수 없다. 그러니까 왜 실질적인 통증이 있는 어떤 뭐 부상이나 병이나 이런 것들이 나을 때 뭐 어느 순간 나았다를 느끼는 게 아니라 통증을 생각하지 않다가 갑자기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왜 안 아프지? 뭐 두통이 너무 심각해. 그쵸. 오늘 내가 머리 아프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지금 벌써 오후 몇 시잖아. 이런 생각을 이제 할 때 딱 감각으로 오는 게 안 올 때. 그렇죠. 그 통증이 사라짐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그 살아있다는 안도감과 내가 이제 더 이상 그 혼자 있는 고독한 감옥 같은 곳에서 빠져나왔다는 안도감 같은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대목이 그것을 너무 잘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정말 이 병원에 가면은 의료진은 항상 되게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감정적으로 맞아요. 휩쓸리지 않게 맞아요. 만들기 위해서 가장 객관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앞으로 몇 개월 남았나요? 이렇게도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정말 무슨 맞아요. 뭐 이 병원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단점이 있는데 뭐 이 중에서 선택을 하실 수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당신은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이렇게는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너무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고 싶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싶지만 이 사람이 그 전문가의 그 냉담함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느끼는 냉담함인 거죠. 상대방은 유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문가적 냉담함으로 나의 모든 지금 상태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떤 선 밖으로 밀고 있다는 느낌 같은 게 드는 거예요. 근데 이 느낌은 그동안 이반 일리치가 판사로서 다른 사람의 생과 사, 운명을 결정지을 때 자기가 이 한 발 뒤로 물러나 있던 그 감각과 너무 똑같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이 더 고통스러워지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과학을 통해서 말하고 있으면 항상 이반 일리치도 법을 통해서 말했기 네. 때문에 맞아요. 그 무뎌질 수밖에 없었던 저 사람의 운명을 내가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그 감각, 그러니까. 그 감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네.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다혜 작가님이 이렇게 문장을 골라오실 때마다 느끼는 게 제가 여러 번 읽은 책들을 여기서 소개를 하는데 항상 작가님이 골라오신 문장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장면이 너무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장면 같은데 뭔가 되게 마음에 많이 남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골라주신 이 문장에서도 저는 이반 일리치에게 슬퍼 보였다. 온 세상이. 마부들도 슬프고 집들도 슬프고 행인들도 상점들도 슬펐다. 이 부분이 너무 좋은데 이 부분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문장을 골라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고르시는 건지 읽으실 때부터 이 부분이 눈에 띄시는 건지 아니면은 문장을 고르기 위해 다시 한번 보신 건지 되게 궁금해요. 다시 보기는 하죠. 일단은 저는 기억력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대본을 이렇게 쓰려고 하면 다시 봐야 돼요. 다시 봐야 되는데 이제 그럴 때 어떤 부분을 가져오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때는 그러니까 저는 그 장면 단위로 기억하거든요, 책을.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예, 예. 그게 저랑 다른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은 줄거리나 이런 것을 잘 기억하는 편이 전혀 아니고 근데 결정적인 장면을 완전히 뽑아서 기억하고 있는 거는 좀 잘하는 편이어서 그 특정한 장면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요 대목 같은 경우도 저는 사람들이 왜 실현당하면은 모든 유행가가 다르게 들린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딱 요 감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보는 마부도 슬프고 집도 슬프고 행인도 슬프고 상점도 슬프다는 감각. 내가 모르는 사람들도 슬퍼하고 있다는 감각. 그다음에 상점이라는 곳은 사실은 물건을 파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즐거움과 행복을 약속하는 느낌으로 꾸며져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네. 슬플 수 없는 곳인 거죠. 근데 그곳이 슬프다고 하는 감각 같은 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 사람 굉장히 냉철하게 살아온 것 같은 사람이 세상을 보는 필터로 딱 씌워질 때의 느낌이어서 이 부분을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책을 읽을 때 보는 좀 특이한 방식? 네, 이런 장면들 단위로 책을 좀 기억하는 이런 느낌들이 있어서 이선 프롬 때도 느꼈는데 그때도 이제 이선 프롬이랑 매티가 뭐 숲속에서 뭐 이렇게 뭐 차 끓여가지고 이렇게 걸어오는 장면이었나? 그 장면 얘기해 줄 때 느꼈는데 되게 책을 읽으시고 골라주시는 문장들이 영화 같다. 맞아요. 그런 장면들을 좋아하죠.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책을 읽으시는데 그 장면처럼 읽으신단 말이 저는 약간 영화처럼 맞아요. 보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책을 읽고 특히나 이제 재독, 삼독을 가게 되면 제 머릿속에 그 책이 어떤 내용이다라는 게 약간 언어적으로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뭐 모든 인간은 죽는다 카이사 죽는다처럼 어느 정도 그 메시지가 있는 상태에서 연역으로 읽게 되는 면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못 보는 부분이 생기는데 여러 번 같은 책을 읽으셔도 되게 장면 하나하나의 세부를 보실 수 있다라는 게 너무 부러운 자질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어요. 근데 그게 영화도 좋아하시고 책도 좋아하시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장면, 묘사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세심하게 보시는 눈이 있으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텍스트를 볼 때는 순서대로 읽잖아요. 앞에 문장 읽고 그 다음 문장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제 영화를 볼 때는 장면을 한 번에 보잖아요. 예, 그 장면에 있는 거를 한 번에 보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 전체가 어떻게 연출되고 있는지 이제 그게 사실은 19세기부터 작가들은 그런 것을 정교하게 연출하는 기술이 점점 발달하기 때문에 그런 단위로 더 작품들을 읽는 그런 부분들은 읽는 것 같아요. 이거 읽으시는 분들한테도 들으시는 분들한테도 저한테도 되게 뭔가 새로운 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재밌습니다. 네. 상상하면서 그 장면을. 네, 그게 다 소설이 좋기 때문에. 기가 막히다. 네, 오늘 박혜진 편집자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사실 이 작품이 제가 뭔가 이야기를 할 때 너무 무겁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일단 제목에 죽음이 들어가 있고 또 죽음을 통해서 삶을 성찰한다는 얘기가 저는 항상 너무 무겁게 들리거든요. 맞아. 근데 이제 성찰을 하려고 해봤지만 잘 되지 않는다라는 지점에서 작가님이 공감을 해주셔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2년 반 전에 이 책을 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막 했는데 2년 반이 지났지만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끝을 기억하지 못한 채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점에서
공감을 해주셔서 예. 굉장히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2년 반 전에 리빙 어떤 인생 GV를 꽤 큰 상영관에서 맞아요.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매진이었나 그랬어요. 맞아, 정말 맞아. 예. 그래서 이 민음사 TV의 힘을 일단 조아람 부자니까 박혜진 편집자님의 힘을 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그 영화 상영하고 GV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를테면 저자분을 모시고 하는 GV가 아니잖아요. 이러면은 끝난 다음에 딱히 뭐 이렇게 무슨 이를테면 사인을 받거나 이럴 게 딱히 없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사인회가 있었다. 기억하시죠? 맞아요. 네, 그때가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 출간된 직후인가 뭐 이랬어요. 왜냐면 이 영화의 개봉에 맞춰서 출간했어요. 그래서 이제 딱 그때 네. 이 책이 나온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현장 판매를 하시려고 마케팅팀에서 몇 분이 맞아요. 또 오셔서 책을 계산기 갖고 와가지고. 네. 막, 예. 책을 몇십 권을 가져오셨거든요. 그게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을 수 있는 분량이었는데 그 책을 현장 구입을 하고 사인을 받으시려고 정말 많은 분들이 줄을 서서 맞아요. 예, 책을 구매하시고 사인을 받으셨던 진짜 것을 행복했던 경험이에요. 예, 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와, 세계문학 전집을 가지고 톨스토이가 온 것도 아닌데 내가 그 생각해서 내가 뭔데 여기다 사인을 하지? 심지어 담당 편집자도 아닌데 왜 내가 여기에 사인을 하고 있지? 네. 레프 톨스토이가 그 네. 책에. 그런 네. 기억이 너무 즐겁게 남아있는 네. 날이었어서 예, 리빙 어떤 인생이 박혜진 편집자님과의 마지막 GV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예,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영화 홍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언젠가 한번 좋은 책으로 네. 또 자리를 만들어 주십사. 다시 얘기를 하게 그렇게 되네요. 셋을 세트로 한번. 그러니까요. 예, 정말 그리고 너무나. 사실 제가 그때 사인을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작가님이 안 계셨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예. 제가 막 찾았거든요, 작가님. 근데 가셨다는 예.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아쉬워서 다음날 그 목록을 뒤진 거예요. 저장 목록을. 그래서 작가님한테 메일을 보내려고 네. 하다가 정말 메일을 보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무서우실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그 자리에서 막 연락처를 네. 이렇게 주고받은 게 아니라 그쵸. 너무 실례인가 싶어서 정말로 적다가 말았었어요. 어머나 웬일이야. 근데 뭔가 보내줬어야죠. 그 대화가 너무 재밌었다는 네. 얘기를 드리고 싶었었거든요. 음. 근데 이렇게 이어서 그 그러니까. GV에 이어서 다시 한번 한바탕 이야기를 하고 또 작가님이 뽑아주신 이런 명문장도 듣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 고전덕질 코너는 들으시는 분들께도 너무 소중한 코너이지만 저에게도 너무 소중한 코너이다. 맞아요. 그리고 진짜 이 뭔가 줄거리 소개 조금, 작가 소개 조금, 작품의 유의 조금, 시대적 배경 조금 이렇게 그 뭔가 구성을 균일하게 만들지 않고 해도 되나 싶은 얘기를 한 다음에 절대 아무도 안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분으로 집에 가는 이런 코너가 하나쯤 네.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편집자님 창고 대개방 네. 자리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신 독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한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밀리의 서재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각자 듣고 계신 플랫폼에서 댓글 또는 리뷰로 리딩 케미스트리에 대한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케미스트리는 매주 월요일 업데이트됩니다. 다음 월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